네, 지금 집값이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일단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는 좀 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네. 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쭉 갈까요? 뭐가 트리거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작년에 트리거는 뭐였냐면 임대차 입법이 트리거였습니다. 그래서 5%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2년 단위로 원래 계약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이제 3, 4, 5월이 이사철이라고 네. 부르는 해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 계약 갱신이 몰려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혹은 신규 계약건들이 이때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들은 전년 오른 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싸게 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최소 5%,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들이 난 동결할게 이런 집주인분들이 지금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는 올리시려고 할 거고요. 지금 전년도 상승분이라고 드렸던 서울 쪽에서는 13%에서 14% 올랐습니다. 이걸 신규 계약권에는 또 반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들을 줬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 달라지지 않아요. 이 구도 자체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2년 차까지는 안정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안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을 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얘기는 굳이 안 하더라도 그 구조상에서만 봐도 전월세 시장은 올해는 안정되기 어렵다. 그러면 매매 시장의 선행지표로서 전월세 가격이 작용을 하는데 그럼 이 계속 흔들리는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들은 매매 시장을 계속 자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전세 시장은 더 불안정할 테니까 그게 매매가 그렇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올해는 특히나 그렇죠. 그런 더 영향을 이사철이 받는다는. 되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전세를 이걸 올려주고 살아 혹은 매매를 해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굉장히 누적이 될 텐데 여기서 일부는 이탈을 하겠죠. 매매 시장 쪽으로. 그리고 사실은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실제로도 작년만 해도 거의 1억 이상 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1억을 더 주고 전세를 살 건지 그렇죠. 아니면 매매를 또 택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서울 쪽에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 5억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됩니다. 평균이. 뭐 더 비싼 것도 많죠. 이 5억 6천 7천이면 사실 뭐 경기권 인천권역에서 웬만한 곳에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교육 문제와 걸려 있으면 쉽게 이동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직장 문제와 걸려 있으면 또 쉽게 이동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라도 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최근에 외곽 지역이 오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14%가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4%가 올라가서 아까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10억이 넘어간 가격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또 올해 또 많이 오를까요? 결국은 중저가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키 맞추기라고 하는 국면, 갭 메우기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심리적인 저항선 9억 원 수준 혹은 15억 원 수준 요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허들이 조금 생기는 거죠. 반면에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서울에만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것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국면들이 나타나고 이 키 맞추기가 끝나면 경기권, 인천권역에서 따라잡는 키 맞추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 쪽의 가격 수준을 또 따라잡기 위한 지방 쪽에서의 키 맞추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 맞추기 국면이 끝났냐? 제가 볼 때는 안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 저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는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그래서 실물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쉽게 비교해드리면 10년 전에 연봉 5천과 지금 연봉 5천이 동일한가요? 다르죠. 틀리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의 그 1억의 가치와 과거 10년 전 1억의 가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부분들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부분만큼 반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워낙 지금 최근 낮으니까 0%대니까 뭐 그 부분은 의미 없다 쳐도 그리고 소득 수준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OECD, 뭐 G7 뭐 이렇게 들어가네 마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대한민국 그 경제 규모가 사실은 서울 쪽의 그 도심이라는 곳들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출 규제를 워낙 초강력으로 하는 와중에 사실은 전년도에 2020년에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언밸런스한 겁니다. 대출 규제를 초강력으로 했는데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대. 이거 자체가 시장의 팩트인 거예요. 그 자체로 팩트를 주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봄 이사철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정부가 원하는 6월 기점으로 해서 매물이 사실은 뭐 좀 나올 거다 하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물들이 4월 되면 나오나요? 지금부터 내놓겠죠.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넣을 필요 없어요. 6월 기점으로 많이 매도하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서 자동 폐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사실 좀 둔화되는 정도만 보일 뿐이지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는데 이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시장의 힘이.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경기도가 원래 잘 안 올라갔던 지금 뭐 양주나 뭐 맞아요. 사실은 의정부, 뭐 이런 의정부 또 이제 그런 안성, 남부권 안성 이런 데 올라가고 있는데 평택, 지금 어디도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경기도에 할까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께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교육 문제랑 직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 틀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지.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보고 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과하게 튀어버리면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 지역하고 좀 더 가까운 데서 좀 더 저평가된 거를 찾아서 떠나시는 거죠. 이 부분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유한 자산 가치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집값이 갑자기 2억 정도 튀면 이게 커버가 되나요?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더 커버가 안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번째 차선으로 받았던 혹은 그거보다 더 하위 개념에서 받았던 곳에서 이곳은 아직 덜 올랐네 라는 곳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품이 덜 낀 걸 찾는 거거든요. 다만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갈려 있다는 거죠. 수요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쏠려 있으니까 그럼 선택을 하셔야죠. 수요가 잘 쏠려 있고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황금성도 좋고 살기도 편한 걸 고를 거냐, 반면에 수요는 덜 들어오고 황금성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싼 걸 고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아파트 말고 요새 오피스텔 시장도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추세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내 집 마련을 오피스텔로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건 유형에 따른 차순위 관계예요. 아파트라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뭐 특수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빌라 같은 유형들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이 어떤 거냐 굳이 따지면 차라리 오피스텔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바닥 난방도 되고 사실은 좀 평면은 좀 불편하긴 한데 관리비도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대단지화 되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그래서 안에 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사실은 상업시설이 가깝다 보니까 편의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체 성격은 갖고 있는데 다만 시장 내에 오피스텔이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시장에서는 안 팔리고 있는 오피스텔이 꽤 많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오피스텔 경쟁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뭐 분양했던 거 중에 한 뭐 70%는 미분양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오피스텔을 하나를 매입을 하셨다고 치고 나 아파트가 너무 비싸. 오피스텔 하나 살래. 샀어. 그래서 이제 거주하시잖아요. 이거 주택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 아파트 하나 이제 좀 돈 모았어. 살래. 취득세 8%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아파트 유형 쪽에서의 선택을 잘 못 주저하시는 이유가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이 일단 허들이 된 거고 어차피 나는 내 생에 집 한 채면 될 것 같아 하면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고 그냥 주구장창 여기 살아야지라는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에서도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택 보유기간, 평균 보유기간을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내가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거 한 채를 어떻게 찾느냐의 경쟁인 거예요, 지금. 예.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네. 입주권이 얘가 있게 없게 따져보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불확실한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몇 억 정도 되는 자산을 투입하려고 하나요? 명확해야 투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맞아요. 그전에는 이사 공급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빌라라도 좀 네. 매수를 하는 그런 서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더 주춤하게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또 지방을 또 네. 올해 지방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물론 광역시랑 뭐 중소도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서울 수도권 쪽에서 최근에도 이제 많이 튀고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 의정부 같은 지역들, 안성 같은 지역들 튀고 있는데 지금 지방 쪽의 이슈는 뭐냐면 세종시가 지금 필두가 돼서 네. 작년에 뭐 웬만한 뭐 서울 뭐 저리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와, 세종시가 와. 뭐 단기간에 2배가 더 튀어버렸으니까. 특별한 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와 대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울과 지금 세종시 사이에 그 사이에 위치한 저평가된 곳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 어딜까요? 지방에서? 천안, 충남, 충북입니다. 네, 네. 청주. 그래서 충북에서는 뭐 청주 정도가 그나마 좀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충남에서는 뭐 천안이나 뭐 아산이나 아산. 서산이나 뭐 당진 정도 이 정도가 도시라고 그나마 이제 아파트가 그나마 좀 재고가 한 5만 채 이상 있는 그런 지역들이니까 요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뭐 당진, 아산 이런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이쪽에서는 또 대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지역들도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종시와 서울 사이, 요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을 찾으시면 뭐 그렇게 결과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도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부산은 부산 뭐 좀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광역시의 이슈는 뭐냐면 네. 광역시도 굉장히 도시가 노후화돼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보시면 5대 광역시가 막 30년 전, 막 40년 전 된 아파트들이 곳곳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가보시면 막 이렇게 깨져 있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정비가 필요하던 와중에 중간중간 정부가 혁신도시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가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실세를 이끄는 곳들이 혁신도시거든요. 한마디로 지방에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신축 쪽에서의 강세 현상들이 일단 나타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호재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와중에 기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비아파트 쪽에서도 이탈을 합니다.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원룸에 살던 사람은 빌라로 가려고 하고 전세 살던 사람은 나중에 매매를 하려고 하듯이 기존에 비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방 쪽은 원래는 브랜드 대단지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5대 광역시 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단지들이 지금 브랜드 대단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프리미엄들이 형성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일단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상승을 이어갈 것 같으세요? 부산의 뭐 일부 특정 단지는 뭐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고급 주택 개념들이 부산에도 있어요. 해운대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서울 뭐 웬만한 곳을 다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뭐 무슨 시티라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고급 주거 단지가 일단 있고 그 단지가 시세가 어마무시하면 다른 단지들이 싸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네. 대체제 성격을 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서울이 워낙 급등했을 때 나중에 이제 수용성이라든가 마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넘어왔듯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넘사벽의 가격들을 형성하는 뭐 이른바 이제 압구정 같은 부촌들이 곳곳에 형성이 되면 그게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 되고 그 외에 이제 1급지에서 2급지, 3급지에서 보는 관점에서 뭐냐면 근처에 있는데 싸네? 그러면 저건 저평가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죠. 네. 덜어는 거품이 껴있는 것들도 있긴 하니까 주의는 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자산 여건 대비 충분히
그 부분을 내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이걸 거주하면서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저는 1가구 1주택자는 뭐 크게 말리진 않습니다. 뭐 이미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만 많이 상승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예. 아직 내 집 마련을 노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자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화폐 가치 떨어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해칭하려면 실물 자산을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일단 그런 화폐 가치 떨어지는 벼락거지가 되는 걸 일단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그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주택을 사실은 하나를 사고 나면 두 번째 사 말하는 크게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이게 과한 대출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소득이 각각 다르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화폐 가치 떨어지는 부분들을 해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택을 마련하셔서 해칭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내 소득 수준을 지금보다 어떻게 높일지. 그러니까 이른바 몸테크를 하시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사회적으로 이롭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전세를 계약을 해 말아, 이사를 가야 돼 말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어떤 분이 계시고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시면 그 10년 사이에 이사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사 비용에 중개보수에 사실은 그 사이에 고통받는 스트레스에 이거 그 금전적인 가치로 따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수천만 원 넘어갑니다. 네. 그걸 감내하실 그 상황이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청약시장에서 내가 가점이 높아. 내가 70점이야. 그래서 난 당첨이 될 거야. 그런 분들 혹은 내가 특별공급인데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3명이야. 이런 부분들은 언젠간 당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노부모를 부양해 혹은 내가 생애 최초자인데 20년 동안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다려도 돼요. 정부에서 싸게 주는 것들을. 근데 가점이 뭐 한 30점, 40점인데 최근에 청약가점 가점이 대체로 60점을 넘는데 그냥 기다리실 건지 마냥 기다리시는 게 그게 시장에서의 중요한 관점인지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혹시 지금 사는 게 내가 예. 상투를 잡는 건 아닐까 예.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더 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예. 좀 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은 또 없는지. 뭐 저만의 방법은 있습니다. 네네. 고점인지 그러니까 이건 동일해요. 고점을 파악하는 방법,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뭐냐면 그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건 고점입니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쌓여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쌓여 있진 않고 뭐 일부 가격 부담 느끼시는 수요자분들이 덜 들어오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덜 들어오던 와중에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내놓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호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호가를 낮춘 시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저점 부근에서는 사실은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매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량으로 볼 수 있긴 해요. 최근에 이제 특정 앱에서는 매물량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 장기적인 그 매물량을 통계를 제시하진 못해서 저는 뭐 명확하게 보진 못하고 그 부분으로는 사실은 지금 매물량에 대한 부분은요. 뭐 지인 제가 100명에게 물어봤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그 지인과 연결된 지인도 100명씩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천 명의 효과를 줘요. 저에게는. 마찬가지로 매물도 그러니까 서울 25개구를 뭐 다 돌아다닐 수는 없죠. 뭐 특정 랜드마크 성향을 가진 곳들을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매물이 쌓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보통 매물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매물이 쌓이고 네네. 중개사분들이 요새 너무 거래 안 돼요.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인들한테는 주로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요? 주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왜 집을 아직 안 샀는지 들을 물어보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집을 아직
그걸 정리를 안 했는지 매도를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사실 뭐 교수님도 최근에 많이 만나니까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도 한 번씩 저한테 흡입을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다 흡입하고 다니는 겁니다. 다 흡입을 해서 이 중에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랑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적절한 의견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명확할 때 제가 이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불명확하면 왜 불명확한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파고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항상 시장을 또 이제 많이 이제 내다보시고 전문가로서도 14년 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해년마다 또 전망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지표를 보고 그런 전망을 내놓으시나요? 그 지표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 내에 있는 그 변수라는 데이터가 수백 가지 있습니다. 뭐 인구도 있고 소득도 있고 직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입지도 있고 그 단지의 뭐 브랜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한 10개 정도를. 그래서 10개 정도를 나열을 해서 이게 상승 쪽의 변수인지 하락 쪽의 변수인지 단순화를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화를 시켜서 그 단순화된 변수 내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데 저는 노력을 해요, 매년. 그 중에 올해의 핵심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월세입니다, 전월세. 전월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각종 기관에서 이제 그 전망이라는 것들을 해요. 이게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소비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전망 지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한국은행 가셔도 CSI라는 지수가 있고, 저 한국부동산원 가셔도 주택가격 매매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KB는 이제 중개사분들 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전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전망 지수라는 것들로 이제 샘플링 돼서 통계치를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역대 최대치가 나와요. 오를 것이다. 네. 역대 최대치에서 1에서 막 2 정도, 원래 이제 100을 기준으로 높아지면 그걸 이제 1년 뒤에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를 전망을 하는 건데, 한국은행 기준, CSI 기준으로 보시면 130 정도거든요. 지금 역대 최대치가 132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1, 2 정도 빠졌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하시는데 100 이상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선행지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월세 시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작년에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래량도 선행지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년 같은 그런 규제 상황에서 이른바 뭐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뭐 2030 세대들이 주류에 편입될 정도의 그런 거래량들을 기록했는데, 그 규제 환경 하에서 저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출을 그렇게 많이 조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정도 대출 규제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긴 해요. 특정 지역에 과하면 뭐 LTV를 30%로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뭐 일본만 가셔도 대체로 주담대를 한 90%까지 해주거든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투자재라는 성격이 아니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쪽도 사실은 한 80%까지 LTV가 돼요. 다만 소득 활동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출을 그만큼 해줘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 과열지구 가시면 사실은 소득을 내가 월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상관없죠. 40% 주담대는 40%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출 규제 부분이 그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일어나면 유동성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유동성 효과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 풀려 있는 현금 유동성이 상당하고, 뭐 금리 부분들을 가끔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오를 수 있죠. 당연히 지금 시점보다는 오르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속도의 폭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담대 뭐 한 5, 6년 전에 받을 때 한 5, 6% 정도 됐거든요. 뭐 적게 받으시면 한 4%. 지금은 한 2%, 2% 후반 요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금리가 인상이 돼서 3%로 올라가고 3%에서 조금 3% 초반에서 움직이면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 사실 올해가 서울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사실은 전세가가 당분간은 계속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입주 물량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도 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답변하시는 것 중에 입주 물량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실질적으로 뭐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뭐 괜찮다라는 인식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변수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기겠고 절대 총량 자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시장에서. 그래서 다른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전월세 가격이 14% 튀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약 갱신은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저 급등한 걸 반영하는 해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계약 갱신하거나 혹은 가격이 튄 거는 그때가 계약 시점인 거고 올해 이제 이사철에 새롭게 계약되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오른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영되는 물량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반영된 게 더 많을까요? 작년에 제가 볼 때 한 20%, 30%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전월세 전체 총량에서 보면. 그럼 올해 지금 1년치 동안 반영돼야 될 물량들이 아직 한 절반 이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하락은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일단 전제가 돼요. 거기에 이제 다른 변수들 아까 설명하신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실거주, 그렇죠. 실거주 뭐 그런 부분 청약 시장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분양도 최저입니다. 미분양도 최저여서 뭐 내가 사고 싶어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주거 선호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정말 하락하겠냐 사실은 작년분만 반영해도 폭등입니다. 네, 지금 또 저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또 일본이랑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부동산 시장에 그런 좀 비슷한 점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은 이제 뭐 일본은 이제 굉장한 버블이 있었죠. 30년 전에. 그게 사실은 그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정말 큰 버블이었던 거죠. 하다못해 뭐 지금 종합 주가 지수, 그러니까 AK 지수도 과거 30년 전을 인재 회복했다는 거 보셨어요. 그것처럼 버블이 많이 껴 있었고 사실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맨션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유형들,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유형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시세 산출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블이 또 꺼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가격 수준은 도쿄도만 놓고 보시면 사실은 한 8, 9억 정도는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비싼 거는 뭐 저희 강남처럼 비싼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보면 사실은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도심에 해당되는 곳들은 고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예요. 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사 공급 대책이 이제 고밀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만 국내 같은 경우가 특히 아파트 시장인 거죠. 과거에는 아파트 비중이 한 30%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절반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류가 돼버렸죠. 아파트가. 그래서 주거 유형의 주류가 됐고 뭐 끊임없는 그 기술 진화를 통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보안 문제라든지 뭐 주거의 편의성 문제라든지 뭐 교통부터 해가지고 커뮤니티 시설 뭐 심하면 뭐 여기서 이제 지금은 시스템화가 돼서 뭐 음식물도 다 파쇄돼서 다 처리가 됩니다. 집에서.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비대면 시대인데 아파트 유형 내에서 특히나 단지 내에 녹지 공간도 다 잘 마련이 돼 있잖아요. 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선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사실 빌라라는 유형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지는 거는 주차장 하나와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비싸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주어지는 옵션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 한 공간과 주차장도 사실은 치열한 그렇죠. 치열한 그쵸. 예, 경쟁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빌라가 대부분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나가면 바로 도로 차가 그렇네요.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는 최근에는 지상으로 차가 안 다니는 공간도 상당해요. 규모가 상당한데도 그래요. 그러면 나오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CCTV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도둑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 않으세요? 뉴스에서?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카메라가 곳곳에 워낙에 또 잘 돼 있기도 하고 보안 문제가 그만큼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사실은 비쌀만 하다라는 관점을 주는 거죠. 소비자에게는. 그리고 그 특징적으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의 이제 세대들, 젊은 세대들, 그 2030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MZ세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산동네도 살고 예,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 주택 유형에서 막 맞아요. 벌레 나오는 네. 공간에서 막 살기도 하고 뭐 신혼 구할 때 뭐 원룸도 구하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단계를 밟아오면서 그 주택 유형을 계속 바꿔왔다면 지금의 세대는 처음부터 아파트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누적이 돼 있고 하다못해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아파트 유형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파트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수요가. 근데 시장의 재고는 서울에 지금 370만 채의 재고가 있는데 그중에 170만 채만 아파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가 다 쏠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튀는 거죠. 네, 이 수요 쏠림이 쉽게 해소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일본처럼 사실 가격이 뭐 빠질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빠질 거다 하는 의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97년에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랑 비교하시거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이 망했을 때, 유럽이 망했을 때랑 비교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이제 일본이 망한 네, 케이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망할 때랑 비교하시면 사실은 두렵죠. 그래서 국내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비교를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기에 버블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다가 그 부분들이 특정 시점 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그냥 정체돼 있는 거죠. 성장세가 정체돼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역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 2에서 3%는 계속 성장을 하던 나라였다는 거죠. 소득 수준도 계속 3만 달러를 가냐 마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 부분에서만 봐도 사실은 비교 구간으로 잡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와 관련된 부분, 그 버블이 꼈던 그 버블의 크기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도 사실은 지금의 대출 규제 환경에서는 사실은 버블이 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대출을 남발하는 곳들에서 버블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97년에 그 대한민국이 그 부도라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대출을 뭐 그냥 기업들한테, 남발하고 뭐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미국 쪽에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그래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남발을 한 거죠. 그것도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국내가 그러냐 하는 거죠. 더 줄이고 그렇지 보이나요? 않네요. 저희는 굉장히 사실 네. 40%도 안 주는 그래서 상황이니까. LTV 뭐 40%로 아예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묶어놨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